피고인 이민수, 한수진. 원고 박정욱의 증여 취소 청구를 인용합니다. 법원 복도는 고요했다. 박정욱은 판결문을 손에 쥔 채 벤치에 앉아 있었다. 68년을 살면서 법원이라는 곳에 처음 와봤다. 평생 식당에서, 시장에서, 마트에서, 빌딩에서 일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됐다. 복도 저편에서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다. 며느리 수진과 그 부모는 이미 먼저 나간 모양이었다. 민수가 정욱 앞에 멈춰섰다. 엄마. 정욱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판결문을 가방에 넣고 민수를 지나쳐 걸었다. 엄마. 뒤에서 민수가 불렀지만 정욱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은 한 어머니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시 일어섰을 때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시작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 한 채였다. 이야기를 이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박정욱의 손은 거칠었다. 68년을 살면서 그 손으로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다. 20살 갓 결혼해서 시작한 식당 일. 설거지부터 홀서빙까지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엔 시장에서 옷을 팔았다. 한겨울에도 새벽같이 나가 길거리에서 외투를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렸다. 손이 시려워 호호 불어가며 장사했다. 민수가 중학생이 되자 마트 계산대에 섰다. 하루 8시간 서서 물건을 찍고 손님을 맞았다. 퇴근하면 발이 퉁퉁 부었지만 아들 학원비를 내야 했기에 참았다. 50이 넘어서는 빌딩 청소 용역 일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버스를 타고 빌딩으로 향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히고 무릎은 늘 시큰거렸다. 그래도 정욱은 참았다. 아들 하나만 잘 키우자. 그게 정욱의 전부였다. 민수가 학원비 걱정 없이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직하는 모습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욱은 평생 모은 돈을 털었다. 적금도 해지하고 퇴직금도 보탰다. 그렇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 크진 않아도 신혼부부가 살기엔 충분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정욱은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이 집 사주는 건 조건이 하나 있어.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민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엄마. 엄마 모시고 살 거예요. 이 집은 평생 안 잊을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정욱은 짐을 꾸려 민수네 집으로 갔다. 자신이 사준 집, 그리고 아들과 약속한 대로 함께 살 집이었다. 신혼부부가 아직 살림에 익숙하지 않을 테니 집안일을 도와주려 했다. 정욱은 주방부터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닦았다. 평생 해온 청소일이니 집안일쯤이야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민수가 퇴근하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수진의 빨래도 개어 정리했다. 며느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보이지 않게 움직였다. 사흘째 되던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면 어떨까요? 정욱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묵을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겠다니. 같이 살기로 약속했는데 그럼 자신은 어디서 자란 말인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오영숙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요즘 신혼부부들은 둘만의 공간이 꼭 필요하대요. 어머님도 따로 편히 쉬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속뜻은 명확했다. 이 집은 이제 당신 집이 아니다. 정욱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자신이 평생 식당에서, 시장에서, 마트에서, 빌딩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이었다. 아들에게 선물한 집이었지만 같이 살자는 조건으로 사준 거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방조차 없다니. 며칠 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와 머뭇거리며 말했다. 엄마 미안한데 잠시 이모네 집에 계시면 안 될까?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정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야, 엄마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전세집도 빼서 이 집 사준 거잖아. 알아요, 엄마.
근데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면. 정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변할 수도 없었다. 아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게 뭐든 들어줘야 한다고 평생 살아왔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조용히 짐을 쌌다. 자신이 사준 집을, 자신이 아들을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를 등지며 현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언니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엔 며칠만 있으려 했는데 어느새 한 달이 됐다. 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정욱을 받아줬지만 정욱은 매일 미안했다. 남의 집 신세를 지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 줄 몰랐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가끔 받으면 엄마 너무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라는 짧은 대답뿐이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오던 아들이었는데 이젠 한 달에 한 번도 얼굴 보기 힘들었다. 추석이 다가왔다. 정욱은 전날부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했다. 언니네 좁은 부엌에서 온종일 땀 흘리며 차례상을 차렸다.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엔 처가 먼저 다녀오고 다음에 뵐게요. 정욱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언니가 조용히 어깨를 두드렸지만 정욱은 울지 않았다. 우는 것도 이젠 사치 같았다. 며칠 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옛날 이웃을 만났다. 그 사람이 반갑게 인사하더니 슬쩍 말을 꺼냈다. 아니, 정욱 씨, 그거 아세요? 며느리 부모가 그러던데 그 집 명예 곧 바꾼대요. 며느리 앞으로요. 정욱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뭐라고요? 아, 몰랐어요? 처가 쪽에서 명예 변경한다고 준비 중이라던데. 세금 문제 때문이라나 뭐라나. 정욱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랍을 뒤졌다. 집 계약서, 등기권리증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명예 변경 예정. 서류가 접수돼 있었다. 소유자를 이민수에서 한수진으로 바꾸는 신청서였다. 정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평생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고 번 돈이었다. 그 돈으로 그 피땀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선물한 집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이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다고? 내가 평생 일한 돈으로 산 집인데 이럴 순 없어.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수는 받지 않았다. 정욱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욱은 사흘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결국 정욱은 직접 아들을 만나기로 했다. 민수의 회사 앞에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 11월에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정욱은 꼼짝하지 않았다. 2시간을 서 있자 무릎이 욱신거렸다. 마트에서 서서 일하던 때가 떠올랐다. 그래도 참았다. 저녁 6시 민수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다. 정욱을 발견한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둘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다.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민수야, 왜 엄마 허락도 없이 집 명의를 바꾸는 거야? 엄마 의견도 안 물어보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장인어른이 그러셨어요. 명의를 바꿔야 대출받을 때 편하다고. 정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민수야, 그 집은 내 피 같은 돈이야. 새벽마다 빌딩 바닥 닦으며 모은 돈이란 말이야.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하루도 쉬지 않았어. 손에 굳은 살 박히고 무릎 다 망가져도 참았어. 왜? 너 잘 되라고. 너 행복하라고. 그리고 같이 살자고 집 사준 거잖아.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욱은 신경 쓰지 않았다. 민수야, 잘 들어. 며느리 이름으로 바꾼 순간 난 너희 집 문턱도 안 밟는다.
그리고 다시는 날 엄마라고 부르지 마. 민수가 황급히 손을 내밀었지만 정욱은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등 뒤에서 민수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욱은 멈추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정욱은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정욱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정욱은 받지 않았다. 모자는 완전히 갈라섰다. 일주일 동안 정욱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언니가 밥을 가져다 줘도 손도 대지 않았다. 평생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욱아,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넌 잘못한 게 없어.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집 사준 거잖아. 그 말이 정욱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맞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고 모든 걸 바쳤다. 그런데 왜 자신이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정욱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아줬다. 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준 일, 같이 살자는 조건이었던 것, 며느리네 식구들이 자신을 밀어낸 일, 아들이 명의를 바꾸려 한 일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 집, 어머님이 어머님 돈으로 사주신 거죠? 그것도 같이 살자는 조건으로요? 증여 취소 가능합니다. 조건부 증여를 위반했으니까요. 정욱의 눈이 커졌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 통장 기록, 영수증 같은 거요. 정욱은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다. 집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적금 해지 증명서, 기존 집 전세자금 이체 내역, 하나하나 꺼내 정리했다. 모든 돈의 흐름이 명확했다. 박정욱의 통장에서 나간 돈으로 그 집을 샀다는 증거였다. 일주일 뒤 정욱은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며느리 부모가 황급히 찾아왔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요란했다. 언니가 문을 열자 한명우와 오영숙이 당황한 얼굴로 들어섰다. 사돈어른,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까지 하시면 체면이. 오영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욱은 소파에 앉은 채 그들을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주눅 들었을 테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체면? 난 평생 땀으로 체면 세운 사람입니다. 정욱이 차갑게 웃었다. 한명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지만 정욱은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법이 판단할 겁니다. 돌아가세요. 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정욱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후련한 일인 줄 몰랐다. 소송은 석 달이 걸렸다. 그동안 정욱은 한 번도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명확했다. 집을 산 돈이 모두 박정욱의 통장에서 나갔다는 것, 아들 명의로 등기했지만 같이 살자는 조건부 증여였다는 것,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며느리 측 변호사는 가족 간의 증여라고 주장했지만 정욱의 변호사는 조건부 증여를 위반하고 증여자를 배신한 경우라고 반박했다. 판사는 정욱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정욱은 법원 계단에 앉아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다. 승소. 이긴 것 같지 않았다. 아들을 잃은 기분이었다. 며칠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였다. 정욱은 문을 열었다. 민수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정욱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끌어안고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저도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같이 살자고 약속했는데 죄송해요, 엄마. 괜찮다. 근데 엄마는 이제 너 없이도 살 수 있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욱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 민수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욱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뒤 정욱은 조용한 동네의 작은 원룸을 얻었다.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다.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 그게 전부였다. 저녁이 되자 정욱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두부 한 모, 애호박 반 개, 된장 한 숟가락. 소박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식탁에 앉아 따끈한 찌개를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이제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산다. 정욱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급할 것도 없었다.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시간대로 살면 됐다. 밤이 깊어지고 정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외롭지 않냐고 물으면 거짓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외로웠다. 하지만 서럽지는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정욱은 눈을 떴다. 습관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다. 햇살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정욱의 얼굴을 비추고 작은 화분을 비추고 식탁을 비췄다. 정욱은 창가에 서서 그 햇살을 온몸으로 받았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아침이었다. 늦게 피어난 평화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다.